대한민국 서울 이탈리아 여자 배구팀은 한국의 한 작은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숙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한 거와는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지붕은 흔들리며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선수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해 보이는 곳인데요. 저기서 자라고? 우리 노숙하는 거야? 저런 데서 어떻게 자라는 거지? 가장 키 큰 선수가 놀라며 불만을 표하는데요. 우리 이런 곳에서 어떻게 자야 해? 이게 뭐야 진짜로? 사기당한 것 같아. 가장 어린 선수도 놀라서 화를 냅니다. 과연 어떤 곳이길래 이 외국인들은 놀라는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온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저희 배구팀은 코트 안팎에서 항상 모험을 즐겼습니다. 저희는 동료애,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와 모래코트 너머에는 여행에 대한 열정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에 빠져들고 낯선 음식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 밖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아시아 여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만장일치로 흥분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오래된 역사, 예전부터 유명한 기술, 벚꽃이 있는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는 항상 우리 모두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엄한 사원, 고요한 차밭, 번화한 도시 풍경,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희의 들뜬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으로 웅장하면서도 압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리는 꽉 찼고 속도도 정신없이 빨랐습니다. 문자 그대로나 번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화적 뉘앙스, 에티켓, 심지어 음식을 주문하는 간단한 일조차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지 스시집에서 와사비를 일부러인지 실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입 먹고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와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일본으로 온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일본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던 건가요? 그 후 며칠 동안은 계속 실망이 뒤섞인 나날이었습니다. 교토사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정원의 고요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일본에 적응하고 복잡한 일본 관습을 이해하기 위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일본 체류가 끝날 무렵에는 환멸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매력과 매력은 찾아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웃음과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가득했던 대화는 이제는 서로 짜증을 내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투어를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바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여행은 씁쓸함을 남겼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낙천적인 성격의 리베로 이사벨라가 친한 친구로부터 들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활기찬 재래시장, 고즈넉한 궁궐, K-팝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가 찾던 모험이라면 어떨까?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두근거림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우리는 다음 여정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몇몇은 그동안 보았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공상에 잠기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먹어보고 싶은 현지 음식에 대해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북적거렸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표지판은 이중 언어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수속 절차는 매끄러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일본의 습한 공기와는 다른 한국의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일본에서는 날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중해 날씨와는 다른 느낌의 더움이었죠. 끈적끈적하게 땀이 붙는 불쾌함.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은 눈을 크게 뜨고 계속 구경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풍경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강변에는 저녁을 즐기는 시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쳐나면서도 평온함이 느껴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저녁은 한국의 환대에 대한 부드러운 소개였습니다. 우리는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 요리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불고기 한 접시부터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한 냄비까지 저희의 미각을 즐겁게 해줬어요. 웃음과 이야기가 곁들여진 식사는 한국 여행의 분위기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역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개방성, 진정한 호기심,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지역 별미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판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제품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노점상들이 노점을 차리고 갓 내린 커피향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도시는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한국 전통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부터 김밥과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까지 어쩜 이렇게 다 맛있을 수가 있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인의 예의에 감탄했습니다. 가게 주인, 버스기사, 공원에서 만난 현지인 등 모든 사람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환영받고 감사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터인 루시아가 실수로 카페에 가방을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우리는 당연히 없겠지 하고는 서둘러 카페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카페 주인이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멀쩡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는 도난당하는 일은 잘 없어요. 다음에는 잃어버리지 마요. 그 따뜻함이 남은 여행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식 편의시설보다 한국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국 도시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특히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꿈만 같았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이 모두 있어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전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정확해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몇 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열차는 원활하게 운행되었고 승강장은 한 번도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했습니다. 규율과 존중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크린. 일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한국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을 타고 역사적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현대식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고궁이 옆에 있는 모습이 매혹적이었습니다. 궁궐 경내는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 한국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광활한 공간이었어요. 고대 한국으로 돌아간 듯한 화려하고 웅장한 수문장 교대식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고요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서울 시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서울시의 변함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거대한 대도시 서울은 24시간 내내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잡함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방금 전에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그 증거였습니다. 밝은 조명의 표지판이 비상구를 안내하고 있었고 구석구석에 깔끔하게 정리된 비상대비 키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키트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 용품부터 생수, 비상식량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과 공공건물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소화기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피 계획이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 있어 비상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에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면서 서울시의 공공안전에 대한 제대로 체험했어요. 청계천은 잔잔한 물과 예술적 설치물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갔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대피소를 찾을 생각도 하기 전에 공공근로자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산책로에 모래를 뿌리고 임시 대피소를 설치했으며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들의 효율성은 놀라웠고 모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여성 화장실 근처, 한적한 골목길, 주차장 등 취약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지역에서 안전구역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단순히 조명이 밝은 곳이 아니라 CCTV 카메라와 비상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고 종종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항상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니 안전에 대한 서울의 접근 방식이 총체적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고령자부터 여성 혼자 여행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명 한 명 국민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탈리아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국이 더 이탈리아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한옥에서의 숙박은 제 이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아한 곡선의 지붕과 나무 기둥으로 이루어진 한옥은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간직한 듯 시대를 초월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한옥의 디자인은 사려 깊은 건축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나무 기둥부터 종이 창문까지 모든 요소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었습니다. 객실은 현대호텔의 익숙한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고요한 우아함을 발산합니다. 나무와 돌과 같은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중앙마당은 한옥의 심장부였습니다. 바깥 세상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요한 공간입니다. 연못의 잔잔한 물소리,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의 부드러운 지저김이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편안한 침묵의 시간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전 온돌방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가 없이 바닥에 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땅바닥에서 잘 수 있을까?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주인 미애 씨가 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온돌 난방은 수백 년 동안 한국 가정에서 사용되어 왔어요. 돌바닥 아래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어 바닥 전체가 복사열 표면으로 되어 있고요. 온기는 부드럽고 포근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할 거예요. 한국까지 왔다면 꼭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별로라면 저희가 환불을 해드릴게요. 미애 씨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온돌방에서 자는 걸 시도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는 메인 거실에서 즉흥적으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전통 침구를 깔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와 꿈, 웃음을 나눴습니다.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마루는 사랑의 품처럼 느껴져 바깥의 추운 겨울밤이 아득히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온돌은 정말 신기했어요. 추운 겨울밤 히터나 담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발밑 바닥에서 온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난로에서 나오는 열이 바닥으로 전달되어 집안 전체에 일관되고 편안한 온기를 제공하는 한국 고유의 발명품이랍니다. 그날은 또 저희가 유난히 고된 배구 연습을 마치고 근육이 쑤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날이었거든요. 정말 경험해보니 온돌 바닥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워서 온돌의 따스한 열기가 아픈 몸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치 스파를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상쾌함과 활력을 되찾았고 더욱더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 날 한옥에서의 아침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은은한 햇살, 따뜻한 마루와 대비되는 시원한 바람, 갓 우려낸 차의 향기를 맡으며 눈을 뜨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죠. 한옥에서의 숙박은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소박함의 아름다움, 자연과의 조화의 중요성,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둔 현대적 안락함에 비할 데 없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한옥과 작별을 고하며 전통과 편안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한국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미식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맛과 질감, 색채가 유쾌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매콤한 김치부터 고소한 불고기까지 모든 식사는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광장시장으로 가서 상인들이 다양한 신선한 농산물과 육류, 전통 간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떡볶이, 호떡, 빈대떡, 녹두전 등을 먹어보았습니다.
각 요리는 맛의 향연이 펼쳐져 더 먹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느 날 저녁에는 한국 고깃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동료의 지글지글지글거리는 소리, 맛있는 음식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는 다양한 여행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궁을 방문하고 경이로운 현대 건축물에 감탄하고 번화한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 오르니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역사적 랜드마크가 점점이 박힌 스카이라인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여정, 우리가 만든 추억, 그리고 우리가 쌓은 우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활기찬 문화, 따뜻한 사람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서울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번잡한 서울을 뒤로하고 우리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을 가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해안에 자리 잡은 부산은 모래사장, 신선한 해산물과 여유로운 느낌이 나는 도시였습니다. 기차가 도시에 가까워지자 광활한 바다와 파도가 해안가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광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짭조름한 바람은 서울의 도시 공기와는 또 다른 상쾌한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황금빛 모래와 맑은 바닷물이 있는 이곳은 해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일광욕을 하고 즐기며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등어 정말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저녁에는 유명한 자갈치 어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문어부터 킹크랩까지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을 외치고 고객들은 최고의 가격을 흥정하는 등 시장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흔히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였습니다. 부산에서 비행기로 짧은 거리에 있는 제주는 화산 지형과 울창한 녹음, 고요한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제주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휴화산이자 남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한라산을 오르는 하이킹이었어요. 등산로에는 야생화, 계단식 폭포, 숨막히는 절경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섬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용암이 형성된 광활한 지하 동굴인 만장굴 용암굴도 탐험했습니다. 독특한 기암괴석과 종유석으로 이루어진 시원한 내부에 들어서니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비빔밥과 소주를 곁들인 푸짐한 식사를 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 배운 교훈, 쌓은 우정에 대해서 나눴죠.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돌아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하고 우리가 만든 추억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와 일상을 되찾았을 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행을 회상하고 친구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통해 그 순간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에 가려져 마지못해 떠난 한국 여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영향은 깊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방문한 장소나 먹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맺은 인연, 우리가 배운 교훈,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바꾼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 현지인들에게 한국 음식, 음악, 전통의 경이로움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배구팀도 준비운동 노래로 K-팝을 몇 곡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서울역 근처. 프랑스 여자가 혼자 벌벌 떨면서 노숙자들이 무리지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한 남성이 프랑스인 여성에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깜짝 놀라서 눈물까지 흘려버리는데요. 왜 한 남성이 지나가던 프랑스인에게 뜬금없이 무언가를 전해준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파리에서 패션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패션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지냈고 현재는 전 세계 손에 꼽히는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제 인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스페인의 크지 않은 지역 출신인데요. 네, 본토비 유럽인이죠.
제가 자란 곳은 유럽 중에서도 정말 동양인이 없는 동네였어요. 패션 공부를 하기 전까진 동양인들을 실제로 만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엔 창피한 이야기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양권에 대한 몇몇 편견을 가진 사람이 꽤 있어요. 특히 제가 자라온 곳은 더욱 좀 더 심한 편이었죠.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그 편견은 증오 범죄로 커져 심각할 수준으로까지 가기도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한국으로 참석해야 하는 패션 관련 행사가 특히나 많았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K 콘텐츠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들의 주요한 행사들이 한국에서 열렸어요. 하긴 여러 나라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 비싸다는 유명한 거리의 광고판에는 한국 셀럽들이 점령했더라고요. 실은 저는 이번 참석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직 휴전국인 한국은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일을 한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이 달려와 일적으로도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생각했죠. 정말로 낯선 경험을 해야 영감까지 재충전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긴 출장 일정을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던 역시나 비행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설렘보다는 피곤한 기분에 빨리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더군요. 사실 아시아인 중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일본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잘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문제에 대한 뉴스는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첫 공기는 최근 맡았던 어떤 공간보다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 여기저기에 돌아가고 있는 공기청정기, 수시로 청소되는 공항. 내부는 깔끔함을 넘어 반짝거리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더 의아해졌죠. 이렇게 깔끔한데 왜들 마스크를 끼지? 이 나라의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거죠. 실은 그 마스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위하는 한국만의 문화였다는 것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무지하리만큼 몰랐어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어디가 유명한 곳인지도 몰라 그냥 제일 유명하다는 호텔에 묵기로 했는데요. 워낙 길치여서 회사에서 가이드를 붙여준다고 했지만 지인들이 놀랍다고 언급했던 한국의 그 대중교통을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호텔까지 혼자 찾아가기로 했어요. 모짐도 아주 간소했거든요. 저는 서울역이라는 곳을 찾아가야 했는데 난생 처음 대중교통이 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저에겐 역사적인 날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 길치로 유명한 저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공용시설 곳곳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었어요. 특히 제가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 속도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땅 수미터 아래 있는데도 즉각적으로 터지는 인터넷 검색 속도는 안정감을 느껴지게 했고 괜히 혼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까지 생기는 것 같았죠. 순식간에 서울역에 도착하더군요. 아마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부터 점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동료들한테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아시아권을 방문했을 때나 미국에서 경험했던 노숙인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더 바짝 긴장했죠. 내리면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혹시 몰라 귀중품들은 가방 속에 더 깊숙하게 넣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매치기는 익숙한 문화였는데도 혼자이기에 더욱 떨리더라고요. 긴장되는 발걸음으로 제가 나가야 하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으로 나가보니 들었던 대로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저의 가방을 더욱 꼭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쿵쾅거리고 떨렸지만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출구로 향하는 그 길을 걸으며 제발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를 하며 앞만 보고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길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고 확인해야 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고개를 조금씩 돌렸죠. 최대한 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요. 그런데 그 순간 가방을 움켜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노숙인들은 저에겐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그들은 그저 그들끼리 대화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혼자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한편에는 그들의 구직을 돕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외국인들도 껴있어. 그런지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 단번에 저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뭘 한 건가 싶어. 긴장하고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이 부끄러워 어디라도 숨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출구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한 남성분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어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어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는데 그걸 보니 제대로 당혹스럽더군요. 그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우산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인 게다가 한국인도 아닌 나에게 이걸 왜 건네주지? 저는 더 의아했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손으로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뭐라고 치곤 한쪽에 박스를 가리키더니 스마트폰 화면에 쓴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3일 안에 저 박스에 반납해주세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서울에 있는 우산 공유 서비스라 불리는 것이더라고요. 생소한 문화에 저는 어쩔 줄 몰랐지만 그렇게 그는 저에게 우산을 건네곤 가버렸어요. 운 좋게 생긴 우산 덕분에 쏟아지는 비를 맞지 않고 무사히 체크인을 마쳤어요. 짐을 대충 풀고선 샤워하고 정말 지쳐 와인이나 한 잔 마시며 드디어 쉬려는데 신발장에 세워놓은 아직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우산이 보이더라고요. 그 우산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뭘까? 이틀 차.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편인데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푹 잤나 봐요. 일어나 보니 어느덧 오후가 다 됐더군요. 커튼을 휙 열자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화창했고 네모난 큰 창밖은 누가 그림을 그려 놓은 듯 했어요. 어떻게 한 도시 안의 자연과 옛 건물 현재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지 처음 보는 풍경은 인증샷을 불렀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다가 말라버린 우산을 보고선 깨달았죠. 아 맞다. 반납. 대충 걸치고 나와 어제 그 남자가 말해준 박스를 다시 찾아가 우산을 넣어두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둘러 한국에서의 일정들을 시작해야 했어요. 패션쇼 관계자가 보내준 차를 타고 쇼장으로 향하면서 비로소 서울의 맑게 갠 풍경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본 서울의 풍경은 더욱 로맨틱했어요. 아주 높은 고층 건물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옛것들의 조화로움이 경이로울 정도였죠. 쇼가 열리는 장소는 강남의 한 외부에서 진행되는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쇼였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쇼였기 때문에 통제가 심했죠. 쇼장에 가까워지면서 넘치는 취재진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패션쇼들을 참석했지만 이 정도 열기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한국 셀럽이 도착할 때마다 터지는 취재진의 플래시 성광에 어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패션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 번 더 느꼈어요. 쇼를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외국어가 능통한 패션 관련 한국 학생들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버렸습니다. 그 학생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어제 저에게 우산을 건네주었던 그분이었거든요. 그도 단번에 저를 알아봤는지 싱긋 웃었습니다. 그는 저도 그와 비슷한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인 줄 아는 것 같아 저도 그냥 어떤 회사 소속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의 이름은 지호였고 3개 국어를 한다고 했어요. 나이는 저보다 4살 어리더군요.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에게 어제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았냐 물으니 그는 비가 와 잘 들리지 않을까 그랬다고 답하더군요. 그 사려 깊음에 어떠한 대답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와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정말 즐거웠어요. 세계 패션 트렌드부터 K-팝 등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그도 그의 친구들도 본인의 나라의 자부심과 애정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어가다 지호는 저에게 앞으로 한국의 일정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각종 주요 브랜드 행사를 참석해야 했지만 그냥 며칠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만 둘러댔고 그는 저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바쁘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죠. 몇 개의 브랜드 쇼를 더 가야 했고 다양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감상했습니다. 한국 전통의 소재와 질감, 특히 한 땀 씩수 놓는다는 자수는 디자이너로서 깊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지호의 연락을 기대했지만 오질 않았죠. 어느덧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 다가왔고 동료들과 마지막 날 식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한식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저희는 한 가지의 메뉴를 시켰는데 끝없이 나오는 음식에 도저히 언제 식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접시씩 차려지는 우리나라의 식당과 너무도 달랐어요.
하나씩 놓이는 반찬이라 불리는 접시들은 마치 식탁이라는 도화지에 놓여지는 물감처럼 보였어요. 모든 음식이 나오고 나서 본 식탁의 모습은 마치 그림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여러 색이 모두 공존하지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색의 조합들이 디자이너인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색을 쓰지 않았는데도 따뜻해 보이는 그 색감은 마치 제가 한국인들에게 받은 이미지와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연신 감탄하며 인증샷을 찍었고 한 입 먹어보고선 세계 제1의 미식가에 나라에 살고 있다 자부했던 우리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동료들도 저도 홍콩이나 상해, 도쿄 등 아시아권으로 수없이 출장을 다녔고 그 나라마다 장점이 있지만 한국은 정말 무언가 특별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껴버렸어요. 우리는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딱 보면 아시아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별한 특징이 있거든요.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그의 연락에 저는 바로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죠. 마지막 날, 그는 종로라는 곳으로 오라고 말하곤 제 위치를 물어 택시까지 불러주더군요. 택시를 기다리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아마 제 친구들은 말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도착한 뒤 계산을 하려는데 이미 계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한 택시를 경험하고 도착했다고 지호에게 연락을 하려는 순간 저기 멀리서 그가 밝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는데 순간 후끈하기도 하고 볼이 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곳저곳을 걸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거리 곳곳은 한국 전통기와와 벽화 현대 건축물들 사이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가장 예술적인 곳에서 살아왔다 자부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낭만적인 곳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을 몇 시간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도 가장 최첨단의 기술 속에 살면서도 또 전통은 굳건하게 간직하는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생긴 자전거와 퀵보드를 타고 다니길래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것 또한 우산처럼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그저 신기해서 웃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지호 덕분에 포장마차라 불리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도 경험해봤어요.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하는 저에게 포크를 친절하게 건네주던 사장님도 인상 깊어요.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바쁘게 사는데 희한하게도 모두가 친절하다는 거예요. 지호는 함께 청계천이라는 곳으로 지나 호텔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어요. 택시를 타면 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왜 그런 위험한 곳을 가는 걸까 살짝 걱정이 되더군요. 그리곤 곧 청계천이라는 곳을 보자마자 그런 걱정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짝이는 야경이 반사된 물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편안한 표정이 한국의 안전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에게 이 안정감이 얼마나 당연한 일상인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가봤는데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안전이 일상이라는 나라라니 사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사한 서울의 야경 때문이었는지 빛에 비친 물결은 마치 빛나는 별 속에 우리 둘이서 걷게 하는 기분까지 들게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몇 걸음 걷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어느덧 호텔 앞에 도착했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잠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호가 그의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하더니 무언가를 꺼내 건네더라고요. 꼭 올라가서 열어봐라며 꺼낸 선물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제 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호는 제가 들어갈 때까지 보고 가겠다곤 했는데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가야 그도 집에 갈 수 있을 테니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아쉽게 들어가야 했죠. 저는 다시 뒤돌아 용기 내 말했어요. 또 보자. 샤워를 한 뒤 내일 떠날 짐을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러곤 지호의 선물을 뜯어봤죠. 그러자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우산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명품들을 경험했지만 그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떠나는 날,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보니 회사에서 보내준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항에 거의 다 와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후드득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리는 비에 서둘러 비를 피하는 사람들과 이미 우산을 편 사람들, 저는 밖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 우산 쓴 여성이 저 멀리 우산이 없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떠나는 날까지 이곳은 놀라움의 연속이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는 날마다 이 우산 갔던 한국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또 보자는 약속을 지키기로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비처럼 저도 한국에 다시 가기로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대한민국 서울. 한국의 앰뷸런스에 한 캐나다 소녀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알러지가 심하게 난 모양인데요. 괜히 한국에 와서 난 오기 싫었단 말이야. 괜히 그딴 음식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이 소녀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까요? 한국은 왜 오기 싫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고등학생 에이미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태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여름 휴가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제 목록의 메뉴에 있었습니다. 교토의 고즈넉한 거리를 거닐고 도쿄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컨벤션에 참석하고 바닷가에서 정통 스시를 맛보는 상상을 했었죠. 제 방은 제가 정말 일본을 좋아하는 증거였습니다. 책장에는 만화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아름다운 우키요의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배경음악으로 J-POP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일본어 코스까지 등록하고 꿈에 그리던 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일어난다는 말이 있죠. 부모님이 설레는 얼굴로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꿈에 깨어났습니다. 그거 알아, 에이미? 우리 이번 여름에 한국으로 갈 거야.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 그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저는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대학 친구가 최근 서울에 정착해 우리를 초대했다고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야. 나를 초대해줬는데 안 갈 수 없잖니? 아, 잠깐 일본에 경유하긴 할 거야. 잠깐이라도 일본을 경험할 수는 있을 거야. 숨기려고 애썼지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캐나다의 풍경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쿄에서의 경유는 짧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활기가 넘쳤습니다. 일본어로 된 안내 방송과 화려한 광고판, 향긋한 일본 요리의 향기를 맡으니 이미 모험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여유가 있는 저는 동료 여행자가 강력 추천한 현지 스시바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스시 요리사가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일본의 맛을 맛보고 싶어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스시 한 조각 한 조각이 예술 작품이었어요. 맛의 섬세한 균형, 생선의 신선함, 셰프의 숙련된 솜씨가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느껴졌어요. 저는 연어 초밥부터 좀 더 모험적인 장어와 성게까지 다양한 초밥을 먹어보았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정말 너무 황홀했답니다. 스시바에서 나오다가 일본 전통 기념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아름다운 부채와 섬세한 도자기 차 세트를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짧은 시간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와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자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과 방금 경험한 일본의 맛에 대한 여운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로 가득 찬 여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은 순조로웠고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거대한 도시의 모습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거대하고 하네다 공항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국 수속도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푸른 녹지와 구불구불한 강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쿄와 서울의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쿄는 차분한 분위기가 감도는 반면 서울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배경음악으로 한국 K-POP 음악들이 흘러나왔으며 공기에는 흥겨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정말 번쩍번쩍했어요. 네온사인이 밤을 밝히고 노점상들은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었고 근처 상점에서는 최신 K-POP 히트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현지 음식을 먹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낮은 나무 테이블과 바닥에 좌석이 있는 전통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가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요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발효채소 요리인 김치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은 전에 맛본 적 없는 색다른 맛이었어요.
입안에서 풍미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스시가 더 비싸긴 했지만 한국 음식은 정말 의외의 가격이었어요. 반값도 안 되는데 이 정도 맛을 내다니 겉으로는 스시가 더 맛있다고 했지만 사실 한식이 더 맛있었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 활기찬 도시와 풍부한 문화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즐거운 놀라움을 선사했고 저는 서울이 제공하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의 미식 여행으로 한국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저는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보기 위해 시내 음식 투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번화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갓 구운 빵, 매콤한 찌개 냄새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매콤한 고추 소스에 적신 떡으로 만든 인기 한국 간식인 떡볶이를 소개받았습니다. 쫄깃한 떡의 식감과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서 물을 여러 번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얇게 썬 소고기를 달콤하고 고소한 양념에 재어 완벽하게 구워낸 불고기를 맛보았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나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한국 전통주인 소주와 함께 곁들여 먹으니 식사에 상쾌함을 더했습니다. 음식을 계속 먹다가 한국의 인기 디저트인 빙수를 파는 작은 가판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달콤한 팥과 신선한 과일, 연유를 듬뿍 얹은 빙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단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디저트로 앞서 먹은 매운 요리에 지친 입맛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피부에 이상한 가려움증이 느껴졌습니다. 모기에 물린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가려움증이 심해졌고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치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본 저는 바로 김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빠른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길을 잃고 겁이 났지만 친절하고 능숙하게 진료해 주셔서 곧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김치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 먹은 초밥이 원인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며칠간의 일을 돌이켜보니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한국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정한 기회도 주지 않고 제 불행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던 것이죠.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친절과 보살핌은 한국과 한국인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을 따스한 빛으로 비추었어요. 저는 멍하니 눈을 떴고 전날 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밥, 알레르기 반응, 병원. 모두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 놓인 정맥주사와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자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에이미.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여전히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회복되고 계세요. 당분간 해산물을 멀리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스시를 생각하니 역겨워졌습니다. 저의 편견 때문에 당연히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한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었을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 몇 시간이라도 일본을 경험하고 싶다는 설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볼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열린 마음과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본에서 여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지만 서울은 서서히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것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 특히 의료진들은 너무 친절했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가 편안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포용하는 것의 가치도 배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최고의 추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회복하면서 서울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에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를 탐험하고 풍부한 문화와 역사에 푹 빠져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다시 서울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함께 저는 한국의 심장부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궁궐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광활한 뜰과 복잡한 복도를 거닐며 과거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왕들의 삶을 상상하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또한 한국의 군사 전통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보여주는 수문장 교대식도 목격했습니다. 궁궐과 인접한 북촌 한옥마을은 수백 년 된 한옥이 보존된 전통 마을입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좁은 골목을 걷는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국의 시간 여행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원래 J-팝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 K-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K-팝의 세계를 탐험하지 않고는 서울 여행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을 듣고 나서부터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K-팝을 들어봤고 핸드폰으로도 K-팝을 들었더니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 음악, 안무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몇 소절을 외워서 콘서트의 기분을 만끽한 부모님과 저는 한국에서는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영어와 한국 노래를 모두 부르며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가 서울에 오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서울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오랜 대학 친구 김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두 사람의 대학 시절과 함께했던 장난, 그리고 끈끈한 정에 대해 애틋한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의 집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건축물의 우아함에 감탄했습니다. 나무 기둥과 정교한 조각, 중앙의 마당은 한국의 풍부한 유산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은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내인 김 여사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만든 한국 요리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치부터 비빔밥, 불고기, 다양한 찌개까지 오감 만족의 향연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 씨와 아버지는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저의 어렸을 때 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은 나지 않았답니다. 저녁 식사 후 김 대표의 아들 준이 저를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또래였던 준은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K-팝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친해졌고 그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현지 밴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준은 기타도 연주했는데 K-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등불 아래 거실에 앉아 준의 연주를 듣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녁은 노래방 세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래된 한국 발라드부터 최신 팝 히트곡까지 저희는 어르신들의 즐거움에 맞춰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집에 초대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따뜻한 정과 환대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우정을 쌓고 전통을 이해하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든 하루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다음에도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오늘 에이미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